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체 세션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포럼과 평화 연구소의 역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주 의회 김경학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주제로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세션이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들려주실 이자벨 프린징 바젤 평화포럼 관계자님, 파비엔 하라 파리 평화포럼 사무국장님, 헬릭 우르달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 임혜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님을 비롯하여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미중러 패권 경쟁은 과속화되고 있고 한반도 정세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평화와 번영의 질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는 과정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적인 폭력은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수단으로서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헌장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완전한 처방은 없을지라도 보다 나은 과정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엄중하고 무겁지만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위해 공존과 협력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4.3의 아픔을 겪은 제주는 영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극심한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극복해온 제주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제주포럼은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논의 공간입니다.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란 이름으로 처음 개최한 이후 지구촌 평화를 위한 협력과 공존을 이끌어 왔습니다.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와 글로벌 이슈를 다루며 영내 평화와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설립한 제주평화연구원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며 지구촌의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포럼과 제주평화연구소에서 보듯이
평화 증진을 위한 지역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시는 파리 평화포럼, 바젤 평화포럼, 그리고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오슬로 평화연구소 관계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평화의 지구촌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평화의 수단은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공정과 협력은 가장 좋은 평화적 수단입니다. 공정과 협력의 손을 맞잡아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We'd like to thank the chairman for taking the time out. 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예,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본 세션의 자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영선 박사님은요, 동아시아 연구원의 이사장이시자 서울대학교 명誉 교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영선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본 세션의 자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체 세션 1의 주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역할에 제목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전 세계적인 그리고 지역의 안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 이제 냉전 이후에 우리는 평화와 번영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지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과연 우리는 평화를 과연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 신냉전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예, 평화 포럼과 이제 평화연구소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세션에는요, 5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5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연구소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5분의 연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바로 이자벨 프린징 님이십니다. 바젤 평화포럼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십니다. 파비엔 하라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바로 파리 평화포럼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헨릭 우르달 박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도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분은 바로 제주평화연구원의 임혜용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5분의 발표를 우리가 이제 1시간 내에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에서 각 연사분께서는요, 희망컨대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분 내에 말씀을 좀 끝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자벨 프린징 바젤 평화포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자벨 선생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효과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년 열리는 바셀 평화 포럼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시기도 합니다. 이사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셀 피스 포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바셀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1월에 개최가 되고요. 스위스 피스 재단이 시작한 포럼입니다. 언급이 되었듯이 연구시설인데요. 효과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0년도 더 전에 수립이 된 재단입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평화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퇴보가 있었고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해온 노력이 조금은 좌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던가 분쟁 등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화라는 것의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바셀 평화 포럼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바셀 평화 포럼의 주요 비전은 여러 부문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방법이 통해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비전통적인 행위자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 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예술가라던가 아니면은 분쟁 이후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도시건축가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을 한데 바셀 평화 포럼을 통해서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평화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시성을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 그리고 그 관련 주제에 대한 가시성이죠. 스위스에서도 그렇고 스위스 너머 지역에서도 평화라는 것이 더 큰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행적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7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바젤 평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루는 주제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이 코어 펀딩이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단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지난 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상 형식의 버추얼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포럼을 진행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기도 했고 많은 새로운 도전 과제, 난제를 얻기도 했습니다. 기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2년간의 숫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50만이 넘는 참여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건데요. 장소와 상관없이 클릭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파리 포럼이라던가 아니면 제주 포럼에 비하면 작은 포럼입니다만은 이런 많은 참여자가 매년 모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럴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면서 풍요로운 토론을 통해서 저희 포럼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많은 이득을, 혜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제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전통적인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 같은 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분쟁이라는 이 주제는 그냥 특정 국가 아니면은 스위스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다른 요소, 다른 주제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너머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와 다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저변을 확대를 하고 평화 분쟁이라는 주제를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다른 주제들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도시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혁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핵심 질문, 각 주제에 대한 핵심 질문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면서 매년 새롭게 다루고 이 과정에서 우리 관객들, 청중분들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주제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참석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정계, 학계, 외교계, 시민사회, 예술계, 그리고 비즈니스계에서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젤 평화 포럼을 바탕으로 저희는 평화 그리고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시성, 즉 스위스 내 평화 구축에 대한 노력과 관련 주제에 대한 가시성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와 다른 중요한 주제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지만 바젤 평화 포럼을 통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ntroductions.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바젤 포럼에 아시아에서 참여하는 국가 또는 기관도 있었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바이올리니스트 한 분이 참석을 하신 바가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이 유럽 출신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 조금 변화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연사분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네팔, 뉴질랜드, 뭐 호주, 또 필리핀 등에서도 참가를 해주고 계신데 현장에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뭐 재정적인 이유 또는 뭐 여행을 하는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주로 유럽 출신 분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실 분은 바로 파비엔 하라 파리 평화 포럼 사무총장님이 되겠습니다. 파비엔 하라 선생님은 2022년 1월 달에 파리 평화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 분쟁 관리 및 해결, 다자 외교, 아프리카 사안 정책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또 국제 위기 감시기구나, 뭐 미국 외교협회 등 다수의 국제 싱크탱크를 이끌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라 총장님, 줌으로 연결돼 있죠?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파리 평화 포럼은 지금 평화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주 포럼 쪽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션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파리 평화 포럼의 전략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모든 주요 행위자들을 모아서 평화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버넌스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 이제 세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평화 행위자 그리고 평화 포럼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평화 포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화 파리 포럼이 파리에서 11월 달에 개최가 될 겁니다. 11월 11일, 12일 날 열릴 예정이고요. 그 포럼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 평화 포럼 이제 5차 이제 회의가 될 것이고요. 그 주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여러 위기, 복수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파리 평화 포럼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평화 포럼은 2018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2018년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뭐 지정학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다자주의적에 이제 크게 위협이 있었고
특히나 그 민족주의가 이제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 태세가 많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유엔이라든지 EU에서도요. 민족주의가 많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안정한 면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리 평화 포럼을 이제 출범시키면서 현재의 이제 다자주의가 좋은 뭐 정치적인 가버넌스를 큰 이슈에 대해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해양이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또는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된 부분 또 뿐만 아니라 뭐 기술의 부상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못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특히나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평화 포럼은요, 유엔을 포함한 세계적인 이제 다자주의적인 그러한 기관들을 이제 장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안보리라든지 뭐 리비아나 뭐 시리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안보리가 개최가 됐을 때 결의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유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엔이 제시한 그 공동 그 의제 바로 2021년도에 바로 유엔 총회 제75 총회에서 발표된 그런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적인 플랫폼과 포럼이 있어서 다자주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규범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이제 조약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을 이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제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래 새로운 이제 가버넌스,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함으로써 이것이 좀 더 가능하면 높이 올라가서 이제 다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포럼의 의장이신 라미 의장님께서는요, 뭐 이 사실 가스에서 액체에서 고체가 이제 가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저희 평화 포럼은 아직 그 가스 단계이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고체 형태까지 갈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자 외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건 공동의 선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의 선을 위한 다자 외교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이 일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파리 평화 포럼은요, 바로 동서 남북의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대화가 포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이해 관계자 미팅이 개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제안서들을 받아서 이를 저희가 또 일부는 선택을 해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대규모 또 연합 같은 것도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규모 사실 그 연합은 대규모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게 주요 행위자들의 이제 규범적인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연합의 예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정책 이니셔티브에 기초해서 이제 연합들을 이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파리 그 연합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여기는 9개의 원칙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1,20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해주고 있고 80여 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800여 개 이제 기업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글로벌 남쪽이 되겠죠. 이쪽에서도 이제 사이버 보안을 좀 더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제로 우주 이니시어티브라는 것을 2021년도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 어떤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주에 여러 가지 뭐 쓰레기라든지 부스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뭐 우주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연합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지금 다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SDG가 많이 후퇴하는 것을 목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국가들을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 이제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가 생겨서 뭐 식량 안보라든지 또 부채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더더 이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거버넌스 이슈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여러 측면에서 이제 평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갖다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이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전체 다 이제 현장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현장 참석을 할 때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여러 이제 국가 수반들을 포함해서 많은 다수가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서 20년, 21년도에 이제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겠지만요, 이제 다시 현장에서 만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뭐 친숙해지고 익숙해졌는데 그 익숙함을 좀 뒤에다 두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과연 비행기를 탈 것인가, 우리가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이제 비행기를 안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 이런 이슈들을 다 극복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실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11월에 러시아에서 온 대표단 분들도 계셨나요? 계실까요? 제가 러시아의 공식 대표단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시민사회라던가 그리고 비정부 행위자에게는 열린 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NGO 그리고 특히 우주 그리고 문화 영역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저희의 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식 관계자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헨릭 오르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헨릭 오르달 선생님은요, 지금 현재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프리오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널 오브 피스 리서치의 편집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오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 평화 포럼 측에 이번 대화에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제주 평화 연구원 측에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기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사실 뭐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폴리적인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평화와 분쟁과 관련된 지식은 그렇지만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계 뭐 저널이라든지 하는데 저희의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그리고 이제 민영 기관이 있고요. 정부 산하에 있지도 않고요. 어떤 대학 산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르웨이에 있는 대학하고 어떤 전략적인 관계는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인 연구 기관이긴 하지만 저희의 연구가 이 정책 위반자들한테 반드시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뭐 제주 평화 포럼이나 그 파리 평화 포럼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언론과의 뭐 대화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웹페이지 등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들을 또 저희가 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9년도에 설립이 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평화 연구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규모가 작았습니다. 8사람, 뭐 10명 정도밖에 없었고 재정적인 자원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1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하고 박사학위라든지 또한 MA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다 국제 초빙 연구원들 포함해서 뭐 이렇게 140여 명 정도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입의 이제 80% 정도는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연구 이제 과제를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연구 부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5개 연구부서 외에도 6개 또 연구센터 등이 또 있고요. 저희는 또 정치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문화인류학 또 역사학 뭐 철학 등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의 한 50% 정도가 노르웨이 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쟁이 많은 국가, 특히 이제 저희 박사학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쟁 국가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의 평화 연구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이제 세계에는 가짜 뉴스가 많고 또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소들이 팩트 기반의 정보를 정치계 쪽에 그리고 일반인의 담론을 이루어지는 것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와 같은 연구소가 오늘날의 주요 이제 도전 과제에 잘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도전 과제는요, 뭐 다자주의 체계의 규칙 기반의 질서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는 뭐 여러 이 강대국 간의 긴장이라든지 뭐 핵 확산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패널에서 우리가 또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고 어떻게 평화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답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평화와 전쟁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은요,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과제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폭력적인 무력 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평화 사실 우리 이 세계에서 폭력의 수위 정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그 갈등 분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저희가 UDCP라든지 또는 그 분쟁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등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분쟁에 대한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는데요. 몇 명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숨을 잃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취합해서 트래킹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각 지리적인 위치별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분쟁과 관련된 다이나믹스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시 뭐 또는 뭐 이런 폭력의 그 주의에 대해서도 폭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쟁의 일반적인 원인과 또 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저희는 또 국가 안보 아키텍처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행위자라든지 그리고 또 AI라든지 또는 이제 자율 무기 체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 뭐 인간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평화 또 좀 더 평화적인 협력적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폭력적인 활동이 변화를 가져온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한 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평등의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고 있고 이주의 원인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주민 어디에 주로 이제 가게 되는가 하는 것도 보는 것이죠. 또 이제 폭력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서로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평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저희의 이런 학문적인 연구가 이제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분쟁 해소라든지 평화 구축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연구 결과가 이 정책 입안자들 정치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정책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바로 이제 키프로스에서 하고 있는 트랙 2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저희 그 다양사다들 간의 협상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지식을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고 또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통계 모델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분쟁 조기 뭐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콜롬비아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콜롬비아 내에서 평화 과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평화와 관련된 지수의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다른 그런 지표가 포함이 될 수 있게끔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C 기후 패널과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요 IPCC 보고서 작성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실제 생활에서 상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식을 생산하되 그 지식이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에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지식이 이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뭐 그 지식의 사용은 그 행위자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연구가 가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웨덴에 있는 시프리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프리오엔 조금 익숙한데요. 그렇다면 시프리 대비 프리오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프리오의 강점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시프리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댄 스미스 선생님도 프리오에서 지금 일을 하시다가 스톡홀름으로 가셨습니다. 프리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탄탄한 학계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저희가 시프리와는 하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누구에게 더욱더 권한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상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이 프리오에게도 시프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는요, 댄 스미스 선생님이십니다. 댄 스미스 씨는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소장이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안보, 분쟁, 평화에 대해서 지난 40년간 연구, 저술 활동을 해 오셨고요. 한 4년 동안 평화구축기금 자문 그룹에 몸담으시며 그리고 가장 최근 저서로는 The State of World Atlas 제10판이 있습니다. 네, 스미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주도에 계신 친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 인사 내지는 축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심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할까요? 저에게 주어진 이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왔나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을 하기도 답을 하기도 쉽지 않은 질문이죠. 지금 현재 국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악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대만 관련 분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상황이 악화된 것이 사실상 2009년, 2010년부터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 그리고 이런 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 기간 동안 난민의 수도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군비도 2021년부터 굉장히 증가를 해서요. 거의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평화 연구 그리고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던져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과거에 평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봤지만 지금 현재 여러 패널리스트 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평화 연구 주제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환경 위기라던가 그리고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팬데믹도 생겼죠.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국제 협력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 협력이 국제적인 바이오스피어의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국제 협력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호를 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시프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가 생기지 몇 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196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몇 가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을 살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스웨덴 정부에서 많은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스웨덴의 평화연구소는 아닙니다. 저희는 독립기관입니다. 이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가 아니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거죠. 저희가 또 국제입니다. 현재 29개국의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운영 스태프임들입니다. 실제로 관리를 하고 이 스웨덴의 다른 기관처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웨덴인이 아닙니다.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스웨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스웨덴인이 아닌 직원들도 저희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에 9명이 있는데 이 9명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인이 이사직에 있는 것으로는 1명이 불과합니다. 저희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이야기를 하고 이를 전달을 하고 있죠. 지난 50년 그리고 60년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증거 그리고 팩트에 더욱더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명료한 방법으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 전망을 그리고 군축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프리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술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싱크탱크가 되려면 정치 어젠다가 있어야겠죠. 저희는 구체적인 정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연구 주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싱크탱크들이 하는 일들, 정책 어젠더를 연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저희 스스로가 이 연구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입각을 해볼 때 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 팩트에 기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관이 저희 시프리를 설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교관 선생님께서 군축 협상을 제네바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절단들이 진짜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미국 사절단 그리고 다른 강국의 사절단들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었지만 이것이 특정 정부 서클 내에서만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군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시프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팩트는 영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말로 이 팩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프리는 그 이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주요 무기의 거래라던가 군축이라던가 그리고 무기, 대량 학살 무기라던가 아니면은 사이버 공간의 이 인공지능이라던가 우주 측면에 있어서의 이 사용이라던가 안보라던가 그리고 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과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데이터와 증거를 공급하는 일, 제공하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풀어 놓아서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기술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기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무기는 서로 어떻게 다르고 50년, 6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사상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테크니컬한 사항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60년 동안 많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저희가 평화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던 많은 담론들이 이에 반영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젠더, 바이오스피어, 그리고 불평등, 식품 안보 등등이 전통적인 평화 관련 어젠다에 더해져서 저희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제공하고 복잡한 문제를 조금 해체해서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이사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당사자들과 함께 이 안보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엔 안보리 그리고 최근은 노르웨이 그리고 아일랜드 등등과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이사국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이 당사국들과 협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이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개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엔의 난민 관련 단체라던가 아니면 적십자단이라던가 유엔 푸드 프로그램 등등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라던가 팩트라던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한 반세기 동안 만들어낸 이 명성의 이유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소집력이 있다는 겁니다. 매년 우선 스톡홀름 평화와 개발 포럼이 5월에 진행이 됩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온라인 이 포럼에 참석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2021년 5월에 열렸을 때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하이브리드 회의를 하는 분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700명 정도가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참석자분들은 3,000명 정도로 그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주최하는 첫 번째 큰 행사였고요. 그리고 12월에 파리 평화 포럼 직전에 스톡홀름 안보 컨퍼런스를 합니다. 11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미래의 전장에 대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집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의 다이얼로그라던가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상세한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의 다이얼로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리고 유럽의 이해 당사자를 모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더욱더 활발했고요. 저희가 걸프 지역에 대한 중동 지역의 걸프 지역에 대한 담론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명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당사자들과 함께 한 2개 반 내지는 3개 정도의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다이얼로그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로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시프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프리에 대해서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프리의 황금기는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시프리의 역사를 뒤집어 보자면요. 50년이 더 되었는데 언제가 황금기였나요?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 전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한 연구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짚어보자면은 두 가지 큰 성취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세 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생각난 것은 저희가 원자력 협상 관련해서 배경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진행했었는데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국제 그 무기 거래 조약에 대해서요. 2012년에 체결이 됐었죠. 그때 당시 시프리에 있던 연구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생물학적 무기의 위협 그리고 화학 무기의 위협을 전면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생물학적 전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시프리의 황금기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냉전기가 아닌가 사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프리가 가장 용감한 연구소였다고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죠. 우리가 어떤 경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임혜용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having.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영선 차장님 그리고 이제 훌륭하신 연구소의 대표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 그리고 이제 제주 포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항상 원했던 것이 이런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평화연구소와 이제 평화포럼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화를 원했었기 때문에 제주 평화연구소와 그리고 또 제주 포럼이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평화와 번역을 한반도에 가져오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동북아에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주 포럼과 그리고 또 제주 평화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말 그대로 섬입니다. 또 갈등과 또 평화에 또 이제 대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역사는 뭐 수천 년이죠. 그런데 이제 제주가 그 평화의 이제 섬이 된 것은 아마도 세계 2차 대전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45년도에 종식이 되었죠. 근데 한국은요. 근데 한반도는요 여전히 남북한 간에 이제 갈등이 심했고요. 유엔과 이제 소련대 갈등이 한반도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제 민주주의와 또 이제 공산주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제 미국은 이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건설을 이제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긴장 같은 경우는요. 1948년 48년 이제 선거 때 이제 심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48년 4월 3일에서 49년 그 5월까지 봉기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제 분단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47년까지 이 봉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노동당의 지지자들이 바로 이제 경찰에 대한 그 공격을 이제 지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익 단체들
남한의 이제 우익단체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이제 봉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을 통해서 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엄령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이런 소위 이제 반란 세력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이제 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제주의 사삼은요, 굉장히 그 폭력적인 사태, 그리고 또 이제 사망자 수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그 당시 제주 인구의 한 10%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5살, 6살 어린이들이 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이 제주 이제 4.3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전의 시작이었고, 또 한국전은 냉전의 또 시작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4.3은 사실 논의가 될 수 없는 어떤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3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90년대에 들어서야지 이제 한국 정부가 이 4.3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06년도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세계 평화의 섬으로 2005년도에 지정을 하게 되었고, 그 지정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는 바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전 세계에서 평화를 구축해 가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 협력가 있어서 제주도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중일 중심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상해까지는 1시간 걸리고요. 북경까지는 2시간, 동경까지는 2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또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회의가 많이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 이제 고르바초프 소련 연방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91년도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다수의 또 양자 간 정상회담, 또 다자 간 정상회담이 개최가 돼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회담에서 평화를 증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후진타오라든지 일본의 총리라든지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등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98년도 한국이 그때 IMF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제주도는 북한 쪽에 이제 귤을 이제 보내면서, 사랑의 귤을 보내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제 지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남북한 간의 강요 회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제 제주 주민을 2000년도 뭐 2003년도에 등 이제 초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포럼은 바로 이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의 노력의 또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이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제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주도는 아시다시피요, 이제 2005년도에 전 세계 이제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2006년도에 외교부와 그 제주 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였습니다. 제1회 이제 포럼에서 중요한 선언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제주 평화 선언이었습니다. 제주가 바로 평화와 번영에 뭐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반에 그 제주 포럼은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었고요. 2009년까지 그랬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제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포럼은 트랙 1.5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또 정부 대표가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주 포럼은 동북아에서 굉장히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는 뭐 남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몽고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국가들 간의 안보 담론이 없습니다. 뭐 사실 유럽 같은 건 CSC가 있죠. 이를 통해서 지역 긴장을 이제 완화를 해서 이 동서독이 이제 통일되는 데 기여를 하고 냉전이 해소되는 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뭐 ARF가 있고 또 상그릴라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동북아에서도 이런 필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는 이 지역 내 이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아에서는 계속해서 신뢰를 구축을 하고 또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겁니다. 1.5 트랙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사실 트랙 1에 해당하는 대화는 멈춥니다. 또는 이런 트랙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중국이 주도했었던 6자 회담도 중단이 됐고요. 또 서울 안보 대화 같은 경우도요. 뭐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국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때 트랙 2나 트랙 1.5의 대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 구축이라든지 또는 무기, 감축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다룰 수 있을 것이고요. 경제, 환경, 관광, 여성, 또한 소프트 파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드 파워에 대한 논의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국제기구가 이 동북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각 국가별 이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그런 연구소들은 동북아에서 공동 그 이해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주 평화 연구원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요. 매년 이렇게 안보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국제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또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주 평화연구원은 한반도에서 평화 연구 그리고 평화 협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제주평화연구원 그리고 제주포럼 덕분에 한국 내에서 더 많은 이제 평화와 관련된 단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 이제 평화와 관련된 단체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요. 그래서 임 연구실장님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주도가 평화 연구를 위해서 왜 훌륭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피카소를 좋아합니다.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마드리나 이런 곳을 방문할 때마다 또는 프랑스 남부 등을 갈 때마다 이제 제가 피카소 그림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이 개최가 됐을 때요. 한국전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피카소가 그 전쟁과 이제 평화라는 그림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벽화인데 크기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중섭 그 갤러리가 있는데 이중섭은 한국의 이제 피카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십니다. 이중섭 화가가 남긴 작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피카소의 전쟁과 평화라는 피카소의 작품을 봤을 때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림이었는데 이제 이중섭은 서귀포의 꿈이라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렸었고 이중섭은 1949년 1950년도 이제 한국전이 이제 발발하고 또한 이 제주도 이제 4.3 등을 이제
이중섭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겪었죠. 근데 이중섭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꿈을 꾸는 듯한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그런 작품이 많았죠. 제가 봤을 때는 피카소하고 이중섭 간에는 공통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의 이제 작품이 1년 더 빨리 그려졌는데 만약에 이중섭의 작품이 1년 후에 그려졌다면은 뭐 그때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화가가 뭐 유명한 유럽의 화가의 그림을 뭐 모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피카소하고 이중섭이 서로를 몰랐지만 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제주도는 그렇기에 이 평화 연구와 또 피주 이런 평화 포럼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한반도를 보시면은 냉전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제주평화연구원은 이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제주평화연구원이 그리고 이제 제주포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뭐 바젤이라든지 또는 뭐 파리 평화포럼이라든지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처럼 저명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eft. 저희가 한 9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짧게 이제 뭐 2부라고 표현해 볼까요?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60년부터 67년 시프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죠. 특히 유럽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기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사실 이 무기 통제 관련 경험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바로 그 군축 관련해서 북한 당사자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를 완전히 할애를 해서 주요 미국의 대학에서 만나서 군축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시프리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용어라던가 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프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의 행사도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미중 전략 경쟁이라던가 혹은 북한 핵 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요. 주된 우려사항 무엇입니까? 바셀의 시각에서 아니면 각기 몸담고 계시는 평화연구소 입장에서 내년을 볼 때 가장 크게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서 뭐 연구라던가 아니면 정부 관계자가 생각하지 못한 주제였는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우선 이자벨 프린징 선생님께 먼저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 구축에 전담이 되는 평화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저희가 약간 조금 독자적인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틀짜리 독자적인 독립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중 내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파비엔 하라 선생님.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또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초점을 둘 두어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좀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게 동시에 저희는 뭐 식량 안보라든지 또는 이제 부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자 기구의 개혁, 기후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이자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영향, 그 임팩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열화된 조금 이제 극단화된 세계죠.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지금 안보리 이제 이제 회원 국가가 지금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타국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 평화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다양한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담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이 종식이 되고 난 후에는 사실 국제주의가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이 사실 모든 이제 분쟁들을 끝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를 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러한 이제 그런 희망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써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헨리 우르달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시프리에 계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시프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일에 많은 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글로벌 이 경험을 생각해 보면 글로벌 연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로벌 연구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확산을 시키고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댄 스미스 선생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분쟁의 증가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의 수는 2020년, 2021년에 세계 대전 이후로 역대급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등등 다양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도전 과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극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의지도 줄어들고 있죠. 즉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 약화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의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또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라이벌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도 양극화되는 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던가 아니면 이런 양극적인 상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런 분쟁 때문에 지금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분쟁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모든 중요한 기후 변화라던가 아니면 기후 위기라던가 이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프리에서 오신 댄 스미스 선생님. 예,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군사적인 그 분쟁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대만 그 위기 때문에 감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냉전 당시에 그 남쪽에서의 이제 군사 갈등이 많이 감춰져 있었죠. 이러한 이제 군사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인종 청소라든지 또 부룬디에서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이런 잔혹한 행위의 연속성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국가에 있었던 그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요. 연구가로서 또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환경 위기와 그리고 인간의 건강 그리고 분쟁의 그 관계가 사실 제대로 숙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반드시 숙고가 있어야 되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복잡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후변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폭력적인 분쟁, 기후 갈등을 이런 기후변화가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식량 안보의 문제가 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기후 변화의 그 여파를 이제 관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연구와 관련된 회의가 아니라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국제법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지금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과 관련돼서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한 그리고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 활동들을 행위를 봤을 때 국제법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협력의 수단뿐만 아니라 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어떻게 느끼게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민족주의가 부상을 하고 또 이제 국가
그 각 국가별 정체만 지금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함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걱정거리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제주평화연구원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연구소 그리고 평화포럼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사실 이 회의의 의도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계적인 이 연구소들과 연구 포럼들과 그 평화 포럼들과 함께 더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가 더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조금 더 성공적인 세션을 더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석해주신 5분의 훌륭한 연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셨던 하영선 이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유익한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것으로 젠스 세션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역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제주 포럼이 더 큰 글로벌 협력을 평화포럼과 그리고 평화연구소 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